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날, 한국의 취재진 앞에서 환하게 웃던 미영은 그날 밤 모습을 감췄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새벽 4시, 저는 그녀가 보위부원들에게 입이 테이프로 막힌 채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단 하나, 남한 라디오를 몰래 청취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북한 응원단에서는 총 7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남한 음식이 맛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는 남한 선수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 끔찍한 진실을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안전, 그리고 나 역시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그들의 꺾인 꿈이 그냥 묻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꿈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제발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호소하는 그들의 눈빛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날 평창에서 북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미 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의 마지막 날, 강원도 평창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북한 체제의 실상을 마주하게 될 마지막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평양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당의 신임을 받아왔고, 평창올림픽 응원단에 선발되었을 때는 그 어떤 영광보다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의심과 회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여 일간의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목격한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버스 안에서 저와 함께 돌아가는 동료들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우리와 함께 왔던 동료 중 일부가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먼저 돌아갔다고 했지만 그들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모두에게 깊은 공포와 의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남한의 풍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것이 사라진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이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 이상은 이 무거운 진실을 혼자 안고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평창올림픽 북한 응원단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려 합니다. 응원단 선발 과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2017년 늦가을 첫 심사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단순히 예술적 재능과 외모만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가문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증조부 때부터 시작해 모든 가족의 성분이 검토되었고 한 명이라도 의심스러운 이력이 있으면 즉시 탈락이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때 공을 세우신 덕에 가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외모 심사는 잔인할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키는 반드시 165cm 이상이어야 했고 피부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얼굴의 좌우 대칭까지 체크되었고 치아가 살짝이라도 비뚤어진 후보자는 예외 없이 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명이 넘었던 후보자들이
외모 심사에서 1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실기 심사였습니다. 노래, 춤은 기본이었고 악기 연주까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집단 체조 경험자들이 우대를 받았는데 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규율성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매일 밤 사상 학습회가 진행되었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자아 비판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글을 쓰고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감시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누가 잠꼬대를 하는지, 혹시 그 잠꼬대 속에 체제에 대한 불만이 없는지까지 체크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탈락한 동료 중 한 명은 잠자면서 배고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30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하하며 기뻐했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진정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사상 교육과 훈련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인간이 아닌 체제의 도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밀한 관찰과 평가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합격 이후에도 수시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점점 더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고 진심 어린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워졌습니다. 응원단 합숙 훈련이 시작된 곳은 평양 외곽의 한 폐쇄된 시설이었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있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3개월간 완벽한 고립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서운 기억들입니다. 아침 4시 기상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혁명가요 합창이 이어졌습니다. 세수도 하기 전에 진행되는 이 의식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었고 조금이라도 늦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가혹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훈련은 크게 3파트로 나뉘었습니다. 오전에는 응원 동작과 군무를 연습했고 오후에는 사상교육, 저녁에는 남한 사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응원 동작은 MILIMETER 단위의 정확도가 요구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전원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고 이는 때로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감시를 받았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행동해야 했고 대화는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칸막이 사이에도 감시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조차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 시간도 훈련의 연장이었습니다. 수저 사용법부터 시작해 음식을 씹는 횟수까지 정해져 있었고 이를 어기면 즉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람들 앞에서 천박해 보이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밤에 진행되는 사상 검열이었습니다. 불시에 진행되는 이 검열에서는 우리의 일기장, 메모, 심지어 버린 쓰레기까지 전부 조사됐습니다. 한 번은 한 동료가 일기장에 피곤하다라고 썼다가 발각되어 사흘간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혁명과업의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은 사상적 해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점점 기계가 되어갔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생각을 감추고 오직 지시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 때로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웃는 것조차 정해진 각도와 방식이 있었고 박수치는 소리의 크기까지 통제되었습니다. 3개월의 합숙 기간이 끝날 무렵 우리 30명 중 23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다양한 이유로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된 동료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를 보며 우리는 침묵 속에서 더욱 완벽한 기계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이 든 것은 김미영 동무가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대원이었습니다. 춤도 잘 췄고 사상교육에서도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간부들은 급한 가정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응원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했지만 이상했습니다. 바로 전날 저녁까지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고 다음 날 있을 공연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날 밤에 제가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복도 끝에서 김미영 동무가 2명의 보위부원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연히 관리실 앞을 지나가다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김미영이 자기 방에서 몰래 라디오를 듣는 것이 발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한 방송을.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처럼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고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김미영 동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가장 친했던 동료조차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우리 모두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김미영 동무가 나타났고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동안에는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했고 더욱 열심히 응원 연습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그때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제 옷과 소지품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제 물건에 무언가를 숨겨놓지는 않았는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증거를 심어놓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편집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김미영 동무의 실종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명의 동료들이 다양한 이유로 사라졌고 그때마다 우리의 공포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창올림픽 파견을 앞둔 마지막 점검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우리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의 지하강당에 모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철저한 교육과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나와서 첫 마디를 던졌을 때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조선에서 한 번의 실수는 곧 당신의 가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닌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가족들의 신상 정보가 모두 파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세한 행동 지침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대화는 절대 금지. 질문을 받더라도 미리 준비된 답변만 할 것. 항상 3명 이상이 함께 다닐 것. 화장실조차 혼자 가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한 음식을 먹을 때도 정해진 양과 방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조된 것은 표정 관리였습니다. 당신들의 얼굴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국의 얼굴이라는 말과 함께 미소 짓는 법부터 눈빛 처리하는 법까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한순간의 굳은 표정, 한 번의 흐트러진 미소가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A사용지 5장 분량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내용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겠다. 남조선의 그 어떤 물건도 받지 않겠다. 조국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마지막 서명 때였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서명할 때 저는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섞여 있다는 것도 암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보위부 요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중 일부가 다른 대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앞에서 집단 선서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응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된 정치적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미소, 우리의 몸짓,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모두 체제 선전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의 충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적대적 자본주의 사회라고 배워왔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와 철골 구조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자유로운 표정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입국장에서 처음 마주한 남한 공항 직원의 자연스러운 미소는 우리가 3개월 동안 연습했던 어떤 미소보다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경계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본 서울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양의 일부 지역에서만 보았던 화려한 건물들이 도시 전체에 가득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본 남한 TV 방송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TV를 보는 것이 철저히 통제되었지만 잠깐씩 보게 되는 화면 속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나 선전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우리를 감시하던 보위부원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들조차도 남한의 발전상 앞에서는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한 보위부원이 호텔 화장실의 비데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의 눈에는 순수한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철저한 규율을 지키며 움직였지만 내면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교육받아온 가난하고 어려운 남조선이라는 이미지가 눈앞의 현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몰래 창밖을 내다보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동료는 남한 도시의 발전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발각되었다면 큰 문제가 되었겠지만 다행히 그때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완벽한 응원단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낮에는 환한 미소로 응원을 하고 밤에는 복잡한 마음을 숨긴 채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중생활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한 규율과 통제를 지키면서도 내면에서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원단 내부의 서열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동등한 동지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의 피라미드가 존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우연히 복도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우리와 같은 응원단원으로 활동하던 3명의 동무들이 다른 대원들의 동향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누구와 속삭였는지, 심지어 화장실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30명 중 약 3분의 1은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응원단원으로 위장하고 있었고 춤과 노래도 우리만큼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임무는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료 중 한 명도 그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보위부 요원들 사이에도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상위에는 특별감시조가 있었고 그들은 다른 보위부 요원들도 감시했습니다. 2중, 3중의 감시 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고 때로는 같은 사람에 대해 상충되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응원단원들 사이에도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가문의 성분과 지위에 따라 은밀히 차별이 있었고 이는 숙소 배정이나 식사자리 배치 등 사소한 것들에서 드러났습니다. 중앙당 간부의 자제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렸고 감시의 강도도 덜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력은 뛰어났지만 가족관계나 과거 행적에서 작은 오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특별감시 대상이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일일이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위계 질서는 우리 모두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언제 어떤 보고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과 같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이 서열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의 감시자가 내일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신임받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응원 활동 중에 목격한 진실들은 지금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퍼포먼스의 이면에는 철저한 통제와 강요된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작, 표정, 심지어 숨쉬는 횟수까지 미리 계산되고 연습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동작으로 응원해야 했습니다. 0-8로 지고 있을 때도 우리는 환한 미소로 우리가 이겼다는 응원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응원 구호 하나하나에도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응원처럼 보이는 구호들이 실제로는 체제 선전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날의 구호와 그 정치적 의미를 암기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비추면 우리는 더욱 열광적으로 응원해야 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매일 밤 그날의 방송 영상을 검토했고 누구의 표정이 불성실해 보였는지 누구의 동작이 흐트러졌는지 체크했습니다. 한 번은 한 동료가 카메라에 잡힌 순간 살짝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밤새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연출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남한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맛있다는 감탄을 정해진 톤으로 내뱉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음식이 너무 달거나 짜서 먹기 힘들었지만 그런 내색은 절대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된 답변만 할 수 있었고 그 답변은 현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양에서도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다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환하게 웃어야 했습니다. 응원단 숙소로 돌아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밝은 표정은 사라지고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생활은 우리의 정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하고 밤에는 그 거짓된 미소에 대한 죄책감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한 취재진과의 예기치 못한 접촉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창 선수촌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던 중 복도에서 한 남한 여기자와 마주쳤고 그녀는 제게 매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남한 사람들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관심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겠네. 라고 답했고 그 즉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추운데 괜찮으세요? 이곳 음식이 입맛에 맞나요? 순수한 관심에서 나온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보위부원의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적대적이고 위험한 남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끊임없이 그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여기자의 자연스러운 미소,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자유로운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강요받는 미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위부원들은 이 짧은 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만약 발각되었다면 저는 즉시 평양으로 송환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더 많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자연스러운 대화조차 금지당해야 하는지, 왜 우리는 항상 거짓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그 여기자의 자유로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삶을 강요받고 있는지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살짝 열린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제가 나중에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작은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응원단 내 비밀 조직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우연한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반 밤늦게 숙소 구석에 있는 작은 회의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응원단 내에는 특별정보팀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고 이들의 실제 임무는 남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응원은 그저 표면적인 임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한의 경제 상황을, 다른 이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또 다른 이는 군사시설의 위치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행사장의 설계도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첨단 장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화장품이나 필기구처럼 보이는 물건들이 사실은 정보 수집용 기기였습니다. 립스틱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손거울에 내장된 녹음기 등 그들의 장비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 평양으로 전송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사실 특수하게 개조된 것이었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남한의 발전상을 보고 동요하는 대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불만이 심각하다. 귀국 후 특별 사상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가 친하게 지내던 동료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춤과 노래를 연습하며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던 습관도 멈췄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누군가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중 구조는 응원단 전체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분위기였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원단 내에서도 은밀한 저항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징후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나만 신문을 숨겨두었다가 화장실에서 읽는다거나 다른 누군가는 밤중에 휴대용 라디오로 남한 방송을 듣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영희가명 동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규율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대원이었지만 어느 날 밤 저는 그녀가 호텔 구석에서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날 밤 우리는 오히려 서로의 비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나만의 발전상을 보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우리끼리 몰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위부원으로 의심되던 동무조차 이런 비밀스러운 모임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역할이 괴롭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도 인간이고 싶다는 그의 말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화장실 휴지에 쪽지를 숨기거나 응원 연습 중 특정 동작을 틀리는 것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노래 가사의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와 함께하던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남한 영화를 보다가 발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한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우리 모두가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족들이 북한에서 인질처럼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저항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 안에 아직 인간다운 감정과 생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함께했던 동료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지금쯤 저처럼 자유를 찾아 탈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북한에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귀국 후 보고서 작성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온 직후 3일간 격리된 채 각자 남조선 체류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그들의 선전에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조선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했다. 주민들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가 얼마나 우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런 식의 내용을 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거리, 풍요로운 상점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러나 진실을 쓴다는 것은 곧 저와 가족들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는 정치보위부 요원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들은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읽어가며 때로는 이 부분은 다시 쓰시오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수정을 요구받은 부분들은 주로 남한의 발전상이 너무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동료들의 실종 사건에 대해 쓸 때였습니다. 그들이 사상적 동요로 인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귀국했다고 써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양심은 끊임없이 저를 책망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제가 점점 더 거짓말쟁이가 되어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매 문장을 쓸 때마다 제 영혼의 일부가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짓말을 써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날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왔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본 진실을 배신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거짓된 보고서들이 나중에 선전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말은 다시 다른 북한 주민들을 속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끝없이 이어지는 거짓말의 사슬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 체제를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7명의 응원단원들의 진실을 추적하면서 저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나 가정사로 인해 조기 귀국했다고 알려진 그들의 실제 운명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진 미경가명 동무는 남한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다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개성 근처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희진 동무는 더욱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응원 도중 즉흥적으로 춤 동작을 살짝 변형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정해진 동작을 벗어난 것이 체제에 대한 불순한 도전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양강도의 오지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사라진 수진, 은미 동무는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화장실에서 남한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발각되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동료의 밀고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연희 동무는 가장 비극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남한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라는 말을 했다가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원 동무는 호텔방에서 몰래 성경을 읽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상적 동요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평양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에 대해서는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선미 동무는 제가 직접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한 선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적과의 암묵적 교감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이 7명의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저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없었던 무력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던 절망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구나 그들 중 일부는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동료들이었기에 그 아픔은 더욱 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탈북을 결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유를 향한 갈망만은 아니었습니다. 7명의 동료들의 운명을 목격한 후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우연히 만난 내부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평창올림픽 이후 정치부에서 일하는 간부였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 은밀히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본 것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일어난 일들. 이대로 묻히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탈북 계획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조금씩 현금을 모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평창올림픽 응원단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력자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브로커였지만 단순히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 탈북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저는 구체적인 탈출 경로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준비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항상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괴로워했습니다. 특히 사라진 동료들의 모습이 꿈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탈북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응원단 시절의 비밀 기록들, 동료들의 실종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작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제 옷 안감에 숨겨 탈북 과정 내내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잠시 지방으로 출장 간다는 거짓말을 남긴 채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 어머니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저는 평창올림픽 때 찍은 단체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이미 사라진 7명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탈북 여정은 단순히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 아닌 진실을 전하기 위한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남은 자로서 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탈북 과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국경을 넘기로 한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창올림픽 응원단 출신이었기에 체포될 경우 일반 탈북자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기로 한 날은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강물은 아직 얼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살짝 녹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쉬지 않고 내리는 눈 속에서 저는 브로커가 알려준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순찰 간격을 정확히 계산해야 했기에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강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경비병들의 귀에 들어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이 장화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순찰견이었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그 소리가 주변에 다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사라진 동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생각이 제게 용기를 주었고 전진할 힘을 주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 내에서도 탈북자를 추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간의 도피 생활 동안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 응원단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사라진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탈북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전하기 위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 정착 후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마침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봐,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활동 중인 다른 응원단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7명의 동료들의 억울한 운명, 그들의 꺾여버린 꿈과 희망,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특히 마음을 움직인 것은 최근 북한에서 새롭게 들려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침묵하는 동안에도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던 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라진 동료들의 마지막 순간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끌려가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증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 인권활동가들, 그리고 언론인들. 그들은 모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증언이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도 받았습니다.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일부 세력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남은 자로서 져야 할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평창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순수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결코 잊히지 않게 하겠다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은 언젠가 북한의 모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꿈꿀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응원단의 비극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감시와 통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새로운 응원단원들은 같은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망설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이야기들도 세상에 알려질 날이 올 것입니다. 특히 마음 아픈 것은 제가 탈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새로운 희생자들의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욱 강화된 통제 속에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제 마음의 절반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얼굴들, 그리고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그들의 마지막 말들. 이것들은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알아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저항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더디고 위험한 과정이겠지만 변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웃을 자유, 생각할 자유, 꿈꿀 자유. 이런 당연한 권리들이 모든 이에게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7명의 동료들에게 부디 그곳에서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